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 과로가 누적되다 보면 쉬어주라는 사인으로 여러 가지 증세들을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흔한 것이 어지럼증인데요. 어지럼증은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주로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이제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는 거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고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도 하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콩팥 위의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자세를 바꿀 때 순간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석 있는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이거 이석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해가지고 이석이라는 게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고 막 떨어지는 절대 아니에요. 이 돌이 빠져나가는 이석증의 어지러움은 엄청나게 빙빙빙 돌죠.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많이 떨리게 되면서 이제 너무 심하게 어지러우니까 대부분 환자들은 이거 내가 중풍이 오는 게 아닌가. 많이 흥분시키면 당연히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움직이는 거지. 살살 이렇게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빙빙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의 기능 영양 학회라고 하는 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윤승일 원장님께서는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박강다식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거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 앞서서 어지럼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꺼내봤는데요. 네.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지러움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오랜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관절 뼈도 약해지고 네.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뇌 신경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 신경이 약해지면 그 안에 있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전정기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전정기관에 있는 신경도 또 약해지겠죠. 몸 자체가 전부 약해지니까 퇴행성이 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약해지는 것도 사람에 따라 건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덜 약해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시거나 몸에 해로운 걸 드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뇌 안에 있는 신경들이 빨리 퇴행성이 오거든요. 스트레스가 만약에 없다면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너무 과하게 척추를 많이 써도 척추 안에 있는 신경들이나 근육 이런 데가 또 약해져도 그 신경이 뇌로 연결돼서 또 어지럽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눈이 피로하시거나 안구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쳐다보는 그 비주얼이 잘 또 안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이런 비주얼 문제, 네. 척추나 관절 근육 속에 있는 어떤 신경이 약해진 거 아니면은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진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원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병,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공황 장애 이런 게 요즘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게 되는 게 요즘 어지럼증이 많은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현대인들의 어지럼증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고령화 사회로 인한 어떤 노화의 일종일 수도 있고 네. 또 그 많은 정신적인 뭐 화학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맞아요. 유발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피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박 소장님이 더 전공이실 텐데
결국은 이제 한방이나 양방의 병원을 가시게 되면 이제 정신과 약물을 한약도 정신과적인 그런 한약을 처방하게 되고 양방에서도 이제 신경안정제라든지 항우울증약, 항불안 이런 약들을 처방하는데 그런 약들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오는 이유를 이제 이해를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자연 치유가 제일 좋긴 한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아드레날린, 오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날린다 막 그러시잖아요. 아드레날린 날린다. 아드레날린 날리니까 오늘은 좀 달달한 게 먹자. 네. 그래서 설탕, 당분, 슈가가 많은 거를 땡기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폭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상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브레인 안에 이제 스트레스가 딱 접수되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전두엽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시상하부 네. 이런 데가 이제 뇌하수체 이런 데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접수를 한 다음에 얘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니나 바로 이제 적응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가랑비에 이게 옷이 젖으면 이게 이제 신경학적인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뇌 안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과 관련된 림빅이라고 하는 변연계가 이제 지나치게 활성화되고 얘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척추로 내려오다가 이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신의 기관 중에 그 안쪽에 있는 부신 수질에서 이 교감신경이 수질 안에 있는 세포들을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보통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걔들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시 시대 때부터 이제 동물이라든지 또 먹이를 또 사냥하거나 내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또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할 때는 존재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가끔 필요한 게 아니라 늘 에브리데이 매일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아드레날린이 자꾸 업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신경을 통해서도 내려오지만 호르몬을 통해서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쪽에서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아드레날린이 날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 뇌하수체를 통해 가지고 이 부신의 수질이 있지만 또 피질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부신 수질, 또 호르몬은 부신 피질에 관여해서 피질에서는 코티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 코르티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을 통해서는 코티졸이 나오고 신경을 통해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면서 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호르몬들이에요. 근데 건강할 때는 그 코티졸이라는 것이 몸의 염증이나 통증을 억제시켜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약을 먹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나 어떤 염증을 제거해 주잖아요. 일시적으로. 근데 내추럴로는 그 코티졸이 몸에서 그런 작용을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몸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서로 균형을 잡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드레날린,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사실은 염증을 또 유발해요. 또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오히려 염증성 물질들을 자꾸 자극을 주게 돼 있어요. 안 좋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옆에 또 코티졸이 있어가지고 상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양쪽이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게 만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티졸의 기능은 떨어지고 이 옆에 있는 교감신경과 관련된 아드레날린은 더 오버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코티졸이 염증,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이 부족하고 염증을 늘려주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가슴을 뛰게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입이 마르고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하고
팔다리가 쑤시고 잠이 이제 안 오게 되죠. 아, 선생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이제 자동차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우리 몸의 어떤 엔진이 그러니까 과흥분된 상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러죠.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동차를 쉬지 않고 그렇죠. 계속 달리면서 네. 엔진이 과열되고 네. 기름은 또 부족해지고 그렇죠. 딱 그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과열된 엔진 속에서 네. 번아웃된 기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 종류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트레스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제 열받음, 스트레스, 화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안 하고 너무 놀아도 스트레스고요. 과하게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스트레스고 잠을 늦게까지 못 자고 일하시는 분도 역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다음에 온도, 네. 온도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데서 오랫동안 계신 분, 너무 찬 데서 그것도 나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데서 많이 있는 분, 추운 데서 많이 있는 분도 스트레스고 마지막으로 화학적인, 영양학적인 네. 음식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음식도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 심지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내가 계속 먹는다. 가령 뭐 술, 담배, 커피, 밀가루, 뭐 이런 탄수화물, 또 튀긴 음식, 또 환경 호르몬들, 중금속 이런 것도 나한테는 어떻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이지만 그렇지만 나한테는 바로 스트레스 인자가 돼가지고 나의 그 스트레스 기전을 흐트러뜨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트레스의 종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뭐 육체적인 피로나 과로 등의 이제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고 섭취하느냐에 따른 이제 화학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어지럼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느끼는 그런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질병적인 어지럼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지럼증 원인 중에 이제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기립성 어지럼증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빈혈하고 헷갈리기도 해요. 네. 근데 기립성 어지럼증은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잠자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릴 때 어지럽거나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또 누우려고 할 때 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순간 앉았다 일어날 어떤 동작을 바꿀 때 오는 건데 주로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이제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는 거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고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원래 건강한 몸은 누워 있을 때에서 딱 서면 혈압이 원래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인체는 방어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 혈압이 떨어지면 뇌 안에 혈압이 결국 건강하지 않고 혈액이 갑자기 빠지면 뇌 자체가 갑자기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목 안에 있는 그 압력 수용체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이렇게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 혈액을 위로 쫙 올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누웠다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정상 혈압이 누웠을 때 120에서 80이면 딱 쓰게 하면 건강한 사람은 가령 120, 80이 누웠을 때면은 뭐 125에서 90이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지럼증, 특히 기립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누웠을 때 120, 80인데 서면 120, 80보다 더 못한 거죠.
아, 오히려 더 떨어져요. 떨어지는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압력 수용체, 경동맥 안에 있는 몸의 그 압력을 유지하는 이런 수용체나 콩팥위의 부신,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그런 자동적으로 해야 하는 몸의 그 시스템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누웠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데, 그런 분들도 공통적으로 특징은 뭐냐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콩팥 위의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자세를 바꿀 때 순간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선생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서면은 어지럽증을 대부분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상인들은 네. 누웠다 일어나거나 아무리 머리를 뒹굴거나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해도 건강해야 돼요. 아, 어지럽지 말아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런데 만약에 누웠다 일어날 때 살짝 핑 돈다. 네. 일단 건강한 건 아니에요. 아. 질병까지는 안 갔지만 질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또 어지럼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귀에서 돌이 빠졌다, 이렇게 이석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석 증세는 뭘까요? 글쎄, 이석이 이제 돌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돌덩어리는 아니고 네. 칼슘이 몸에 뼈에도 칼슘도 있고 뭐 여기저기 칼슘이 많잖아요. 혈액 속에도 있고. 근데 이제 귀 안에 보면 그 달팽이관이 있고 전정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제 이해를 못 하셔서 그냥 달팽이관에서 돌이 빠졌다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달팽이관에는 돌이 없고 그 달팽이 옆에 붙어 있는 전정기관 속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우리가 이런 바위가 아니라 칼슘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칼슘 크리스탈처럼 생겨가지고 칼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석이라고 하고, 걔들이 하는 이유는 그 아주 미세한 그 칼슘들이 양쪽에서 적정한 무게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중력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몸에게 균형을 잡으세요라고 하는 그 센서에다가 적절하게 알림을 주는 하나의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우리가 뼈 속에 있는 칼슘도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골다공증이 오기도 하고, 또 석회화가 돼서 어깨나 이런 데도 석회화가 되고, 또 이런 경동맥 안에도 또 석회화가 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은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거나 아니면 칼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있어 버리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귀 안에 있는 이석증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퇴행성이 오면 그 칼슘도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을수록 이석증이 올 확률이 높고, 골다공증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오랜 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그 이석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서 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석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이거 이석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해가지고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목에다 힘을 주시고 잠잘 때도 굉장히 불안하게 주무시는데, 이석이라는 게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고 막 떨어지든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 기능이 약해지고 이제 원래 관절이나 뼈가 약하신 이런 분들에 오는 거지, 막 흔든다고 이석이 떨어지지는 않으나 아주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너무 심하게 많이 돌리면 물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뭘 한다고 해서 이석이 오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이석은 내부적인 원인이고 네. 나의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고,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이석들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그냥 어지러움이 아까 말씀하신 기립성 어지러움은 살살살 핑 도는 정도인데, 이 돌이 빠져나가는 이석증의 어지러움은 엄청나게 빙빙빙 돌죠.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많이 떨리게 되면서 이제 너무 심하게 어지러우니까 대부분 환자들은 이거 내가 중풍이 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지럽고 의식이 좀 떨어지고 토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식은땀도 나고 가슴이 뛰고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 응급실 가서 빨리 MRI 찍고 뇌졸중 중풍인지 확인하고
이거 뭐 어떻게 처치를 받아야 되는 해서 그때 굉장히 놀라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이석증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 귀에서 진짜 돌덩어리가 뭐 빠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칼슘 덩어리가 우리 양쪽 귀에 우리 몸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나 노화나 이제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의해서 요 칼슘 덩어리가 마치 뼈의 골밀도가 우리가 떨어지듯이 맞습니다. 그 칼슘 덩어리의 그 밀도가 이제 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떨어져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거는 소변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네. 소변 검사하면 알 수도 있고 한데 이 귀 안에 있는 데는 딱 막혀 있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가는 곳이 딱 한 군데예요. 그 세반고리관이라고 있거든요. 이 세반고리관이냐 전정기관이 이렇게 있고 전정기관에는 세반고리관이 이렇게 앞에 뒤에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안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칼슘은 요 속에 있거든요. 근데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원위치.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얘가 떨어지면 요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돌덩어리가. 근데 세반고리관에 뭐가 있냐? 물이 들어 있어요. 이제 엔돌림프라고 해서 그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수분이에요. 이 엔돌림프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돌을 바다에다 던지면은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 치는 게 그 신경이 이제 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떨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지럼증도 같이 어지러면서 오는 거군요. 이제 토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응급적인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는데 한번 겪어본 분들은 약간 그냥 뭐랄까 전조 증상을 네, 벌써 이미 알고 네.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또 오네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면서 공황장애까지 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이석 증세가 오거나 할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딱 눈이 어떤가 눈 상태를 보면 눈이 어떤 식으로 떨리나 그러니까 왼쪽에 이석이냐 오른쪽에 이석이냐 또 왼쪽에서 앞이냐 뒤냐 옆이냐 오른쪽 앞이냐 뒤냐 바깥쪽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어느 쪽에 지금 이석이 빠졌다를 안구를 보면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하면은 더 심하게 떨릴 수도 있고 덜 심하게 그런 걸 이제 오랫동안 경험한 전문가라면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는 너무 엄청나게 힘들어하시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어지럼증 만성적인 어지럼보다 이석은 보면 딱 제대로 잡아주면 네. 그 이석 정복술, 이석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환자분들은 그냥 이석 물리치료 받으셨다는데 제대로 받으면은 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그날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두세 번, 서너 번 하시면 이제 제자리로 가면 이제 이석이 딱 끝나면 바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극과 극이에요. 이석 증세가 왔을 때 이제 눈동자가 많이 움직인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구토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어떤 뇌 쪽에 문제가 생겨도 그 비슷한 증세들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그 구별을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좋은 말씀인데 막 어지럽고 막 구토를 네. 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의식이 없고 빙빙빙 돈다. 그러면 이제 중풍이나 뇌 질환보다는 네. 왜냐하면 뇌 안에 있는 종양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네.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주막하 출혈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면서 의식이 갈수록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 당연히 응급실 가셔서 전문 처치를 받으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뇌 안에 어떤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막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갑자기 빙빙 돌고 어지럽다. 이거 뇌질환 아니냐 할 때 물론 뇌질환일 수 있으나 가능성은 비교적 작고 이석이라는 건 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말초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중추성 질환이 아니고 그래서 말초성에 이제 분류가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비슷한 그 중풍 중에
그 연수 안에서 소뇌로 가는 그 소뇌로 혈관이 가는데요. 앞쪽에 있는 경동맥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동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저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저동맥이 처음 가면서 소뇌는 머리 뒤쪽에 조그만 그 갖고 있는 기관인데 몸의 균형을 잡아주거나 눈동자의 움직임, 또 판단력, 언어 표현, 또 걷는데 어떤 관여하고 소화 기능에 관여하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조그만 소뇌인데. 근데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머리 뒤쪽에 있는 그 추골 기저 동맥이 뭔가 막혔다. 소뇌로 가는 게 막히면 똑같이 이석증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눈도 조금씩 흔들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이제 그 막힌 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요. 그래서 걸을 때도 보행이 좌측으로 흔들리게 되고 눈이 약간씩 떨리게 되고 이제 구역질 나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연하곤란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삼키는 게 안 되고 말이 어버버해집니다. 그래서 뭘 음식이 이제 잘 안 넘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언어 표현이 뭔가 이제 혀를 제대로 굴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팔다리가 약간씩 힘이 없고 저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풍이다 말씀드린 게 월런버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중풍에 관련된 질환으로 급하게 내가 어지러우면 어지럼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 표현, 음식물 삼키는 거, 그다음에 그쪽 얼굴이 조금 이렇게 일그러지고 네. 그리고 사실은 반대쪽에 있는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어쨌든 이런 팔다리 얼굴의 모양, 음식물 삼키는 거 이게 재채기 하거나 뭔가 살이 걸린 느낌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의식이 자꾸 조금씩 이거는 중풍이죠. 네. 저는 한의사니까 그런 환자가 오시면은 이제 MRI나 이런 걸 찍지 못하니 의심이 딱 드는 순간에 바로 응급실을 보내서 처치를 하고 MRI 찍으시면 또 병원에서 잘 케어가 되면 네. 이제 오히려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어쨌든 그런 증상이 오시면 이제 일단 응급실에 가시거나 빨리 병원에 가셔서 네. 일단 구별을 벌써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역시 내 몸에 오는 어떤 증세나 사인을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게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메니에르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메니에르는 뭔가요, 선생님? 예, 메니에르는 아직 참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메니에르 환자가 늘고 있어요. 네.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니에르는 결국은 뭐냐면 그 달팽이관이 있고 전정기관이 서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림프로 연결돼 있어요. 이 양쪽 기관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물이 림프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달팽이관 속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림프관에서부터 이 림프의 흐름이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혈관 안에 혈액이 이제 혈관이 좁아지고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달팽이관 속에 있는 고혈압을 메니에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림프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림프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 림프관이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 조직을 압박하면서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팽이 신경은 소리를 전달해 주니까 소리가 좀 청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난청이 오는데 주로 어디가 많이 오냐면 저주파. 그러니까 웅웅웅웅 거리는 그 저음에서 소리를 잘 캐치를 못해요. 메니에르 환자는. 그리고 저음에서 청력이 떨어지면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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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얘기하는 그런 뭉뚱그린 말들을 잘 캐치를 못해요. 오히려 고주파 여성들이 이렇게 소프라노 소리는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그 말이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남자들 톤들이 좀 톤이 낮고 이렇게 모음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잘 캐치를 못 하시고 그러면서 귀가 먹먹해요.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전정기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기 시작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발작을 해요. 그래서 메니에르 발작이란 말이 있어요. 마치 그 화산처럼 휴화산이 있고 활화산이 있고 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활화산이 돼요. 그러면 이 증상은 이석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구역질하고 귀에서 소리 이명이 나고 귀가 먹먹하면서 식은땀 나고 이분들도 또 그 이머전시 응급실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주 옵니다. 자주 오면 굉장히 삶이 괴로워서 메니에르 환자는 참 힘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메니에르를 100% 컨펌하는 그런 검사 장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해요. 네. 딱 메니에르 질환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 메니에르 유사 증후군, 메니에르 질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지 이건 메니에르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메니에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어지럼증, 이석, 메니에르 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고, 네, 뭐 어떤 긴밀한 그 원인에 그 있는 것 같는데요. 맞아요. 척추나 어떤 목 이런 것 네.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맞습니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차 뒤에서 뭐 20km, 30km로 뒤에서 나를 쳤는데 차 뭐 별로 다친 것도 없고 뭐 괜찮아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별로 다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뒷목이 땡기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네.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뭐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도 하면서 이제 슬슬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지러움, 또 이명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지러움 이명이 그런 특히 경추 아니면 턱관절 아니면 뭐 척추에서도 왜냐하면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이 척수를 통해서 이 전정기관이나 그러니까 달팽이 기관이나 전정기관, 손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머리가 앞뒤로 순간 딱 하는 순간 이 척추에 특히 목에 있는 신경이 갑자기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신경을 흥분시키면 네. 전정기관이나 달팽이 신경에 뭔가 무리를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는 게 이제 경추성 어지럼증, 척추로 인해서 오는 어지럼증, 또 척추로 인한 이명. 그래서 특히 경추 부분하고 턱관절은 이제 치과에서 너무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이제 임플란트 하시다가든지 이럴 때는 너무 몸이 안 좋은 분들이 특히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있으면 턱에서도 이 신경이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명이 올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어지럼증이 생기는군요. 특히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세가 네. 이제 좀 꾸부정하시고 이렇게 일자목이시고 허리도 일자 허리 그리고 뭔가 관절이 안 좋고 운동을 별로 안 하고 늘 꾸부정하게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시고 늘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척추를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살짝이라도 척추를 건드리면 이 안에 있던 약했던 신경들이 갑자기 오버하면서 전정신경계를 흥분시키면서 눈을 피로하게 하고 떨리게 하면서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걸 경추성 어지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어지럼증을 치료할 때는 어떤 뭐 귀 안에 이런 뇌 쪽에 기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물리적인 치료도 함께 네.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가장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어지러움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홈케어로 하실 수 있는 운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심한 어지러움일 때는 전문가한테 가셔서 네, 병원을 가셔야죠. 정확하게 검사하고 이제 치료받는 게 정상이나 이제 그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볍다고 생각하실 때는 일단 경추를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네. 경추를 움직이면 더 어지럽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목을 너무 힘을 주거나 안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목을 고정하는 칼라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건 쓰지 않게 하고. 그런 걸 가정에서 많이 이제 활용들을 쓰죠. 하시잖아요. 혹시 불안하니까. 네. 이명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가 나니까 또 귀마개 하거든요. 네. 귀마개를 하는 거나 목을 지지하는 거는 똑같이 신경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편한 것 같으나 회복이 자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목을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해주되 심하게 하면 안 되고 가볍게 풀어주고 이제 요즘은 유튜브나 동영상 보시면서 요가 하는 동작 있죠. 필라테스나 그것도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각도를 살살살살 해서 조금씩 하는 운동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걷는 거 이렇게 그냥 똑바로 걸으시되 앞에를 보고 걸으시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좌우로 보거나 위아래로 보면서 이렇게 걸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걸으면서 좌우를 좌우 보고. 상하를. 네. 근데 이것도 처음엔 많이 어지러우니까 더 어지러우실 것 처음에는 같은데요. 그냥 가볍게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편하네? 그러면서 이것도 각도를 이렇게 90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도, 20도 이렇게 요 정도는 괜찮네 하면서 걷고 그러니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살 늘리는 거예요. 아기들이 그럼 약간 천천히 도리도리 하면서 걷는다라고 이해해도 맞습니다.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손을 앞에 두고 이제 그냥 앉아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걸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네. 걸을 때 벽에다가 점을 하나 놓고서 그 점을 보면서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운동들은 이 척추를 운동하면서 동시에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 양쪽에 있는데 내가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면 전정기관을 어느 방향으로 흥분시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많이 흥분시키면 당연히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움직이는 거지. 살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집에서 목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요가 동작을 따라하면서 살살 걸으면서 머리 앞뒤 좌우로 하고 앉아서는 이렇게 하시도 돼. 이것도 힘들면 누워서 천장 보고도 이렇게 수 있어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이제 홈케어 운동으로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무리가 가지 않는 내에서 홈케어로 이제 스트레칭을 하거나 네. 이제 뭐 따뜻한 손이나 타올 등을 이용해서 네.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 이제 권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걸으면서 네. 살짝 고개를 도리도리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우리가 흔히 엄지척이라고 하는데 네. 엄지척을 한 상태에서 눈을 상하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 엄지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굉장히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X1, X2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X1 그냥 한글로 X1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머리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과 머리를 서로 반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극을 네. 처음에는 머리만 움직이고 두 번째는 손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X1, X2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주 가벼운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되지만 이거 하니까 더 어지럽고 네.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X도 제로가 0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일단 전정기관이 좀 답이 안 나오는 기관이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그거를 자극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여기 지금 근육이 너무 손상이 왔는데 야 근육 운동해야 돼. 너 참어. 그래서 그쵸. 하는 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살살살 냅두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랑 눈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머리랑 같이. 네.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랑 손이 같이 가면서 눈은 손을 보는 거죠. 이게 누가 하겠어요? 그 스케이팅, 네. 뭐 아이스 하키 이렇게 할 때 막 돌잖아요. 막 그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엄청 어지럽겠죠. 네. 근데 그분들이 연습하는 게 뭐예요? 어떤 초점을 맞춘 다음에 초점 보면서 운동하거든요.
그러면 어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럽게 심하게 어지럽고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저희는 일단 이렇게 천천히 요거만 하시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한 몇 회 정도,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보통 평균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예. 각각 10분씩.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약하게 하면서 좋아지면, 근데 저희 환자분들 가르쳐 드리면 처음에는 불안해서 조금씩 하시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시니까 스스로 막 엄청나게 하세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가장 간단한 운동인데요. 많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있으나 간단하게 머리와 눈이 똑같이 손과 함께 협응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아니, 저희 마인드 힐링 시간에 그 뇌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 집중력이나 어떤 창의력 이런 거 증진시키는 훈련할 때도 요 비슷한 운동을 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돌리는 운동은 다 기본으로 귀 안에 전정기관이 네. 전정기관을 일단 자극을 줘서 전정기관과 소뇌가 자극받으면 얘가 또 반대쪽 시상과 반대쪽 큰 뇌, 또 앞쪽 전두엽.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브레인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네. 첫 출발은 전정기관이나 결과적으로 전체 그 브레인이 전체적으로 그 활성화가 활성화되는. 되는군요. 그래서 기본적이지만 되게 좋은 운동이다. 그럼 선생님, 그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홈케어 운동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어지럼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좀 취해야 할 식단을 권장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어지럼 환자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그 식이요법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요즘 뭐 많잖아요. 뭐 간헐적 다이어트, 네. 케톤 다이어트, 뭐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탄고지라고 또 하고, 굉장히 많은데, 일단 식이요법은 과식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소식이 제일 좋은데, 어지러운 분들은 굉장히 혈당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저혈당이 많습니다. 저혈당이 많으면 더 어지럽거든요. 그 시간이 오후 3시, 4시, 아니면 새벽 3시, 4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식하되 하루에 3끼가 아니라 5끼 정도 드시라고 하고. 소식으로 자주 섭취하시라. 네. 그리고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좀 더 늘려라. 네. 그래서 그 케톤 식이요법처럼 지방을 조금 더 많이 드시되 가능하면 지방도 좋은 지방, 네.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드시고, 물론 육고기도 드시되 비율은 생선이나 이런 해조류 네. 이런 쪽도 이런 걸 좀 더 많이 드시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카페인하고 이제 밀가루, 술, 담배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당분이 되고, 밀가루도 당분이 되고, 당분이 몸에 쌓이게 되면은 염증을 유발하고, 그게 이제 지방으로 가고, 그래서 살이 찌게 되고, 브레인으로 올라가서는 신경에 염증을 유발하고 뇌 기능을 억제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되면 그 인슐린 저항증이 생겨서 당뇨병하고 상관없이 인슐린 저항증이 오는 순간에 우리 몸은 여기저기 염증이 생겨요. 가뜩이나 지금 전정신경 염이 있는 어지러움 환자가 또 염증이 다른 데, 장에 있거나 다른 데 있으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탄수화물을 최소화 줄이되 밥은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좋아하잖아요. 콩도 드시고 보리도 드시고 귀리, 기장 많이 드시는데 곡식 속에 좋은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B도 있고 파이버도 있고 하지만 안 좋은 성분은 역시 글루텐이라고 하는 네. 우리 몸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단백질이고, 몸 자체가 그런 이질적인 단백질을 소화 분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누구나 그런 건 아니나 특히 어지러운 분들한테는 그 과민하게 리액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글루텐이 들어있는 그 보리라든지 이런 그 곡식은 제가 그래서 네. 선식이나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라. 건강할 때 드시고 당분간은 끊자. 콩도 좋은 점이 많으나 콩의 단점도 그 안에 있는 피틴산이라고 있어서 장 속에서 이제 장에서 기능을 떨어뜨리고 미네랄 흡수를 억제하고 또 여러 가지 알러지 유발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음식을 제가 코칭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지럼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꼭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를 그래서 말씀해 어지러움의 주실까요? 근본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잘 안 되면 심리 전문가나 명상, 요가, 필라테스, 어떤 마인드풀니스 이런 인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굉장히 좀 캄다운하고 명상 쪽으로 가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잘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시간을 푹 자는 게 하루를 전체를 다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잘 잠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면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뭐 낮에 햇볕을 많이 쬐고 세로토닌을 자꾸 몸에 갖게 한다든지 가볍게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한다든지 해서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가바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게 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숙면을 하고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하되 카페인이나 탄수화물, 술은 최소한으로 안 드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듣고 보니까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어지럼증에 가장 유익한 방법이군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빙빙 돌아가는 세상이 불편하셨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홈케어 운동과 좋은 식단, 영양 등을 유지 관리 잘 하셔서 어지럼증 없는 편안한 세상에서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